남동생 민준의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나는 쉴 틈 없는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가면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김씨 가문의 맏며느리 정수민으로서 나는 내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한국 문화에서 맏며느리는 종종 외부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떠맡는다. 나와 남편 준호는 강남에 살았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시부모님의 전통 한옥과는 그리 멀지 않았다.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시어머니 김혜순 여사님이 끝없이 늘어나는 결혼 준비 목록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무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머님의 비판적인 시선은 내 자세부터 시간 엄수까지 모든 것을 재듯 나를 향했다. 어느 날 아침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내게 어머님은 수민아 3분 늦었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타놓은 차가 다 식어버렸잖니. 나는 어머님이 요청하신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가볍게 허리를 굽혔다. 이것이 우리 사이의 춤이었다. 어머님의 미묘한 우위 주장과 나의 계산된 복종의 표현. 결혼 5년 차,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술을 터득했다. 지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결혼식장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로 예약되었다. 시어머니가 민준이나 약혼녀 유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부유한 한국 가정이 흔히 선호하는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현대적인 공간에 전통적인 요소들이 가미될 예정이었다. 내 남동생은 최근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가끔 부모님의 기대와 충돌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그는 전통을 존중할 줄 알았기에 결혼 계획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맡겼다. 어느 날 저녁 명동의 한 삼겹살 집에서 민주는 내게 누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지글거리는 삼겹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누나는 양쪽 세계를 다 이해하잖아. 전통적인 기대와 현대적인 접근 방식 모두. 부모님께서 존중받으신다고 느끼게 하면서도 나와 유나가 원하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누나가 좀 조율해 줄 수 있어? 그의 요청에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차올랐다. 남편의 집에 흡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은 여전히 나의 판단을 가치 있게 여겨주었다. 물론이지. 나는 그에게 소주를 한 병을 샀다. 잔 더 따라주며 약속했다. 나한테 맡겨. 그렇게 두세 개를 잇는 나의 임무가 시작되었다. 나는 몇 시간이고 공들여 부모님께 드릴 완벽한 한복을 골랐다. 아버님을 위해서는 금색 자수가 놓인 짙은 푸른색을, 어머님을 위해서는 섬세한 장미색을 선택했다. 양계의 예를 표하는 전통적인 예단을 준비하고 신부인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흰 작약을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청홍색 모티프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플로리스트와 조율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동생의 바람과 시어머니를 만족시킬 것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췄다. 한국 결혼식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랑 측 집안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이제 그 집안의 일원으로서 나는 조화를 이루는 데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의 참여를 언급할 때마다 고조되는 긴장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일정을 검토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패백은 가까운 가족끼리만 해야지. 신부가 시댁 어른들께 큰 절을 올리는 이 전통 의식은 결혼식 날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아세요. 내 부모님에 대한 언급에 어머님의 입술이 굳어졌다. 노골적으로 무례한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어머님 눈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명망 높은 김씨 가문에 우리 가족은 결코 미치지 못할 존재였다. 대학 교수이신 아버지의 직업은 대기업 임원이신 시아버지의 성공만큼 인상적이지 않았고
이 미묘한 계층 차이는 모든 교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두 가족 사이에 온기가 싹트길 바라며 친정어머니가 전통 혼례 음식 준비를 돕도록 주선했다. 언변이 뛰어나신 아버지가 피로연에서 짧은 축사를 하시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제안은 시어머니의 딱딱한 미소와 애매한 대답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마침내 하객 명단을 확정하고 금박과 붉은 장식이 들어간 우아한 크림색 청첩장을 보냈을 때 나는 조용한 성취감을 느꼈다. 하객은 전통에 따라 신랑 측이 대부분이었지만 200명이 넘는 명단에 우리 친척들을 위한 자리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밤늦게 내가 시댁 서재에서 좌석 배치도를 검토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인삼차를 들고 들어오셨다. 그녀는 우리 각자에게 차를 따라주었고 그 김은 몇 주 동안 쌓여온 말없는 긴장감처럼 우리 사이에 피어올랐다.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어머님은 드문 칭찬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민준이가 너처럼 부지런한 누나를 둬서 복이 많아. 나는 섬세한 찻잔에 손을 녹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순간 내가 어머님의 의도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나를 가치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봐주시는 걸까? 그때 어머님이 단호한 소리를 내며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내일 리허설 전에 마지막으로 처리할 일이 하나 있구나. 그녀의 말투에 무언가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는 익숙한 냉기가 돌아왔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부인으로 축소시키는 그 시선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 나는 나에게 기대되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물었다. 내 친정 식구들 참석에 관한 문제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권위가 서려 있었다. 내가 호텔 측과 최종 인원을 다시 확인해 봤어. 나는 다음에 올말을 기다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내가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위태로운 평화를 곧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최종 리허설이 있던 날 아침,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활기로 넘쳐났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 드넓은 도시 풍경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보였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의자를 배열하고 꽃 장식을 다듬는 동안 나는 꼼꼼하게 준비한 목록을 확인하며 항목들을 지워나갔다. 결혼식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혼란 속에서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삼촌의 음식, 알레르기에 대해 주방장과 이야기를 막 마쳤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단단히 짚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였다. 김혜순 여사님은 은은한 은색 자수가 놓인 짙은 회색의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완벽한 자세로 서 있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틀림없이 값비싼 옷이었다. 수민아, 나 좀 보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다고 배운 특유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화려한 대리석 로비를 가로질렀다. 정교한 꽃 장식과 솟아나는 분수를 지나쳤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아는 사람들에게 짤막하게 고갯짓을 하면서도 결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전통 산수화가 그려진 장식용 병풍 근처 조용한 구석에 멈춰섰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리 대화를 엿들을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띄는 곳이었다. 나는 즉시 그것이 계산된 전략적인 선택임을 알아차렸다. 오늘 아침에 호텔 지배인이 내게 와서 얘기하더구나. 그녀는 잘 다듬어진 손가락으로 한복 소매를 매만지며 말을 시작했다. 우리 예약에 막판 변동이 좀 생겼다고. 나는 주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 담긴 무언가 때문에 불안감으로 속이 조여왔다. 연회장 수용 인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구나. 그녀는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많은 하객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해. 그렇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지배인과 이야기해 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부드럽게 낮아졌지만 어쩐지 소리치는 것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이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옷에 보이지 않는 주름을 폈다. 손목의 비취 팔찌가 빛을 반사했다. 나는 그 팔찌가 그녀 집안 여성들에게 대대로 물려 내려온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중요한 행사 때마다 과시하듯 보여주는 그녀의 가문과 지위의 상징이었다. 내 친척들을 위한 자리는 없단다. 그녀는 싸늘하게 최종 통보를 했다. 오지 말라고 하렴. 그 말들은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한 음절 한 음절이 정확하고 의도적이었다. 순간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 가족, 부모님, 이모, 삼촌, 사촌들 모두가 제외된다고? 몇 달 동안 하객 명단에 이름이 있었고 이미 청첩장까지 받은 사람들을? 한국 문화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을 의미한다. 내 피부티를 제외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양가에서의 내 위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모욕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시점이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친척들은 이미 휴가를 내고 새 옷을 사고 축의금을 준비한 상태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그런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부끄러움의 기색이라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시선은 확고하며 기대에 차 있었다. 그녀는 나의 복종을 순종적인 며느리의 수락의 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호텔 수용 인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우리 조촐한 결혼식 하객보다 수백 명은 더 수용하는 행사를 자주 여는 시내에서 가장 큰 장소 중 하나였다. 아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문제였다. 그녀의 권력.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녀의 아들과 5년을 살고 바로 이 결혼식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외부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내 가족은 언제나 부차적이며 편의에 따라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다. 어머님, 나는 가장 공손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청첩장은 이미 다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기대하고 계셨는데 청첩장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니.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상황을 설명하는 간단한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할 거야. 나는 이 행사를 위해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다려두셨을 박 교수님, 내 아버지를 떠올렸다. 신혼부부에게 줄 완벽한 선물을 찾기 위해 몇 주를 보내신 어머니를 생각했다. 참석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에서 올라온 사촌들을 떠올렸다. 초대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낄 굴욕감은 상상할 수 없었다. 5년 전 내 결혼식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내가 원했던 현대적인 예식 대신 전주에 있는 그녀의 종가에서 전통 혼례를 고집하셨다. 나는 그때 그녀의 존경과 인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순순히 따랐다. 이제야 내 실수를 깨달았다. 내가 양보할 때마다 그녀의 통제력은 더욱 강화되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순응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허리를 굽혔다.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너무 짧아서 내가 잘못 본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저항을 예상했고 어쩌면 바라기까지 했을 것이다. 감정적인 폭발은 우리 집안이 교양과 절제력이 부족하다는 그녀의 견해를 확인시켜 주었을 것이다. 나의 침착한 수용은 그녀에게서 그 만족감을 앗아갔다. 잘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 내 블라우스 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보는 사람에게는 자애로운 몸짓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침범으로 느껴졌다.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다. 특히 결혼식에서는 가족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잖니. 그녀의 말에 담긴 아이러니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가족의 화합? 하지만 오직 그녀의 가족만이 중요했다. 제가 처리해야 할 다른 일이라도 있을까요? 나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지금은 그게 다다. 이제 웨딩 코디네이터와 예식 시간 조율을 해야 해서.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제되고 자신감이 넘쳤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내 주위에서는 호텔의 분주한 준비가 계속되었다. 샴페인 잔을 든 웨이터가 지나갔다. 플로리스트가 흰 백합과 파란 수국으로 된 장식을 다듬었다. 마치 내 세상이 방금 뒤집히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계속되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리허설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냐고 묻는 동생 민준의 메시지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의 예비 장모님이 우리 가족 전체를 그의 결혼식에서 추방했다고? 식을 며칠 앞둔 그에게 이런 갈등의 짐을 지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지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했다. 나는 천천히 로비의 푹신한 의자 중 하나로 걸어가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가능한 한 대립을 피한다. 특히 어른들과는 더욱 그렇다.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결코 아물지 않을 균열을 만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굴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저편에서 시어머니가 웨딩 플래너를 매혹시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스스로 훈련시켜 온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그 아래에 더 단단하고 결의에 찬 무언가가 드러났다. 5년간의 미묘한 무시, 지도로 포장된 얕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내가 다시 한번 그녀의 뜻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다. 그 굴욕적인 전화를 하고 우리 가족에게 변명을 둘러대고 그들의 실망과 혼란을 감내할 것이라고. 그녀는 내가 그녀가 그토록 중시하는 화합의 가면을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의 존엄성을 희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김씨 집안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나는 다른 길이 보였다.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내 핏줄에 대한 충성심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길. 진정한 힘은 항상 명령과 요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줄 길.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캘린더를 열었다. 내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결혼식 타임라인을 훑어보았다. 일정을 검토하면서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단순함은 우아했고 그 파급력은 파괴적이었다. 시어머니는 방금 내게 완벽한 기회를 주셨고 나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명령이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나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그랜드 하얏트를 나섰다. 오후에 햇살이 분주한 서울의 거리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나는 주변에 직장인과 관광객 인파를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두려우면서도 짜릿한 계획의 시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남 집으로 향하는 대신 나는 택시기사에게 전통 예술거리인 인사동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했다. 그곳 수제 한지나 전통 도자기를 파는 가게들 사이에 내 대학 동기 지연이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경영학을 공부했다. 내가 김씨 집안으로 시집가기 전이었고 그녀는 카페를 열기 전이었다. 결혼 후 시댁의 지위나 내 새로운 역할에 위축되어 멀어진 친구들이 많았지만 지연이는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었다. 카페 안은 볶은 원두와 계피 향으로 가득했고 그 익숙한 향기는 내 들끓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지연이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수민아! 이 결혼식 난리통에 웬일이야? 그녀는 이미 내가 늘 마시는 카다멈을 살짝 넣은 진한 아메리카노를 준비하며 물었다. 나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그녀가 와서 앉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나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한 커피 잔을 쥔 내 손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지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네가 그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우리 부모님 생각이 먼저 나. 그분들이 느끼실 창피한 말이야. 한국 문화에서 체면은 모든 것이다.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파문처럼 퍼져나갈 굴욕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결코 불평하거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시겠지만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지연이가 물었다. 정면으로 맞설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면 대결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편을 들게 만들 뿐이었다. 내 동생, 내 남편, 그리고 친척들까지.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고 결국 나는 화합을 깨뜨린 무례한 며느리로 낙인 찍힐 것이다. 아니, 나는 생각이 구체화되면서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분이 원하는 걸 그대로 해드릴 거야. 우리 가족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 지연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다. 그냥 받아들인다고? 내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렇진 않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가 보고 있던 여행사 웹사이트를 보여주었다. 지연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내 의도를 파악했다. 설마 진심이야? 완전 진심이야. 나는 이미 아는 여행사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보이지 않길 원하시지? 그럼 내가 사라지게 해드리는 거야. 그분이 통제하는 결혼식장보다 훨씬 더 멋진 곳으로.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나는 결혼 전에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임원으로 일하며 나름대로 성공했다. 모아둔 돈도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인맥이 있었다. 내 대학 룸메이트는 지금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었고 사촌 형부는 고급 휴양 전문 여행사를 운영했다. 알게 되시면 불같이 화내실 텐데. 지연이가 경고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렸다. 그분이 애초에 우리 가족을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걸 인정하셔야만 가능하겠지. 내가 반박했다. 그리고 그분은 체면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니까. 나는 지연이의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두 번째 커피를 다 마실 무렵 나는 내가 존엄성 되찾기 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계획에 예비 준비를 마쳤다. 그날 저녁 나는 마포구에 있는 부모님 댁을 찾았다. 시댁에 비하면 소박한 집이었지만 온기가 가득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부엌에서는 엄마의 김치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왔고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수민아, 이게 웬일이니? 엄마는 반갑게 외치며 즉시 식탁에 수저를 하나 더 놓으셨다. 결혼 준비로 바쁠 줄 알았는데 바쁘긴 하죠. 나는 엄마를 꽉 안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랑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저녁 식사를 하며 나는 내 제안을 설명했다.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진짜 이유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결혼식장이 좀 복잡해졌어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객 명단에 착오가 좀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무슨 문제 있니, 딸아? 민준이가 우리가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마음을 바꾼 거니?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재빨리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민준이는 두 분이 오시는 걸 누구보다 바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말을 고르며 망설였다. 시댁 어른들께서 예식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가 좀 있으세요. 어느 쪽 집안이 더 돋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셔서요. 어머니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 역시 수십 년 전 시어머니에게서 비슷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렇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모두를 긴장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대신 나는 말을 이었다.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가족여행이요. 엄마, 아빠, 미영 이모, 재성 이모부, 그리고 사촌들 모두를 위한 우리만의 방식으로 민준이의 결혼을 축하할 기회예요. 나는 사촌의 여행사에서 가져온 브로슈어를 꺼냈다. 하와이 해변, 고급 리조트,
신나는 여행 프로그램에 화려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내가 세부 사항을 설명하자 부모님의 눈이 커졌다. 1등석 항공권, 오션뷰 객실, 전통 루아우 쇼, 가이드 투어까지. 이런 걸 받을 수는 없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눈에는 흥미가 어려 있었다. 부모님은 30주년 기념으로 일본에 잠시 다녀오신 것 외에는 해외여행을 해보신 적이 없었다. 비용이? 이미 다 해결됐어요.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생 저를 지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민준이 결혼식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우리가 없으면 실망할 텐데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웠다. 시어머니에게 사실상 쫓겨났다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사실은 그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다. 민준이랑은 얘기했어요. 나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해 안 돼요. 이런 전통 예식이 얼마나 절차도 많고 집안 정치도 복잡한지 알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두 분이 어색하게 격식 차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 즐겁게 지내시는 걸 아는 게 더 마음 편하대요. 이것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내 동생은 항상 우리 부모님을 보호하려 했고 시댁 식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예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게 더 나은 방법이었다. 그는 가족 갈등에 부담 없이 결혼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살폈고 순간 내 설명의 속내를 꿰뚫어 보실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편한 방법이라면 내 너그러운 선물을 받으마 따라. 내가 느낀 안도감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이 거절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고집하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수락을 이해하기도 했다. 한국 문화에서 화합을 지키는 것은 특히 자식의 행복이 걸려 있을 때 맞서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다. 다음 날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여행사를 하는 사촌 태원이는 기적을 행하여 마우이의 최고급 리조트 중 한 곳의 막판 예약을 성공시켰다. 옛 룸메이트 진아는 대한항공의 좌석을 업그레이드해 주었다. 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내 저축의 상당 부분을 이체했다. 액수에 속이 쓰렸지만 존엄성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결혼식 리허설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 날 아침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3명의 사촌과 함께 하와이로 떠나실 것이다. 나는 심지어 하와이에 있는 사진작가 친구에게 그들의 여행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예상치 못한 디테일은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리허설 중간 휴식 시간에 시어머니가 다가오셨다. 그녀의 눈은 내 얼굴에서 고통이나 반항의 기미를 찾고 있었다. 친정 식구들과는 얘기했니?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어머님. 나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다 해결됐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저항, 눈물, 어쩌면 애원까지도 예상했을 것이다. 나의 침착한 수용은 어떤 감정적인 폭발보다도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잘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게 더 낫지. 더 전통적이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시선을 내렸다. 저는 항상 전통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님. 그녀가 승리에 만족하며 돌아서 걸어갈 때 내 마음에는 평온이 깃들었다. 할머니께서 읊어주시던 옛 속담이 떠올랐다. 참을 인 3번이면 호구가 된다. 나는 지난 몇 년간 가족의 화합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의 뜻에 따르며 많은 작은 모욕들을 견뎌왔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에는 부러지지 않고 휘는 법을, 굴복하지 않고 양보하는 법을 찾아냈다.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 누워 나는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는 가족을 상상했다. 내가 선물한 새 여름 모자를 쓴 엄마, 특유의 꼼꼼함으로 안내 책자를 공부하는 아빠. 나는 그들이 시어머니가 세심하게 연출한 통제된 환경에서 멀리 떨어진 하얀 모래 해변을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의 그 대립 이후 처음으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눈가까지 번지는 진짜 미소였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의도치 않은 교훈을 주셨다. 진정한 힘은 항상 명령과 통제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발휘된다는 것을. 그녀는 내 가족을 결혼식에서 배제함으로써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나에게 어떤 의례적인 참석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존경을 표할 완벽한 기회를 준 것이었다. 이 모든 달콤한 아이러니는 그녀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는. 민준의 결혼식 날 아침은 완벽한 날씨로 시작되었다.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햇살이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반짝이게 했다. 나는 강남 아파트에서 일찍 잠에서 깼다. 아직 곤히 잠든 남편 준호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는 피로연에서 대학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 축하 자리에는 을에 따르는 소주잔 돌리기에 참여한 것이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에서 화장을 하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밤사이에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결혼식 때 입으셨을 법한 정장 한복과는 너무 다른 편안한 여행복 차림으로 약간 어리둥절하면서도 신나 보였다. 그들의 비행기는 1시간 후에 이륙할 예정이었다. 그랜드 하얏트에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바로 그 시각이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엄마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그럴게, 딸아. 오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너랑 민준이 생각하고 있을게. 그녀의 메시지에 담긴 진심, 어린 온기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들의 부재가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모른 채.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떨쳐냈다. 오늘은 내 죄책감이나 시어머니의 옹졸함에 관한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내 동생과 그의 신부에 관한 날이었고 나는 그들의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했다. 8시가 되자 나는 호텔에 도착해 있었다. 플로리스트와 협력하고 테이블 세팅을 확인하고 케이터링 직원과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예식은 11시가 되어서야 시작되지만 식장 전체는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다. 어린 사촌들이 반쯤 입은 정장을 하고 복도를 뛰어다녔고 그들의 엄마들이 뒤따르며 소리쳤다. 나이 드신 친척들은 일찍 도착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장식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한마디씩 댔다. 꽃이 너무 현대적이군. 어느 큰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엿들었다. 내 시절에는 제대로 된 한국식 꽃꽂이를 했지. 세상이 변했잖아요, 할머님. 다른 친척이 외교적으로 응수했다. 그리고 신부가 파리에서 플라워 디자인을 공부했대요. 9시 30분 시어머니가 등장하셨다. 정교한 금색 자수가 놓인 짙은 버건디색 비단으로 만든 전통 한복을 입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셨다. 머리는 전통적인 쪽머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련된 스타일이었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고풍스러운 비녀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는 왕족처럼 호텔 로비를 거닐며 가벼운 고갯짓으로 인사를 받았고 표정은 연습된 자애로움 그 자체였다. 내가 선물 테이블 배치를 지시하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는 절제된 걸음으로 다가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구나. 그녀의 말투는 약간 놀란 듯했다. 박서방네 어른께서는 참석도 안 하시면서 아주 인상적인 선물을 보내셨더구나. 참 후하시기도 하지. 그녀는 안 하시면서 라는 단어를 아주 살짝 강조했다. 네, 저희 부모님은 항상 너그러우셨죠.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여기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떴다. 못했다? 참석하지 않기로 우리가 합의한 것 아니었니? 네, 그 말씀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의 합의 때문에 여기 오실 수 없었죠. 그녀의 얼굴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더 추궁하기 전에 남편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도착하면서 그녀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쏠렸다. 그녀는 그들을 맞이하러 가면서 잠시 질문을 잊었다. 오전 내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친척과 친구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수민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남편의 사촌 혜진이가 패백상 차리는 것을 도우며 물었다. 다시 뵙고 싶었는데. 선약이 있으셨어. 이제는 익숙해진 대답이 쉽게 나왔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거든. 안타깝네. 혜진이는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말투는 내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 듯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준이처럼 중요한 결혼식보다 우선시될 약속은 거의 없었다. 예식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조용한 틈을 타 동생을 확인하러 갔다. 민주는 호텔의 준비실 중 한 곳에 있었다. 현대적인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지만 긴장돼 보였다. 나중에 있을 전통 패백에서는 정식 한복으로 갈아입겠지만 본식은 현대 서양식 관습을 따랐다. 많은 현대 한국 결혼식의 특징인 옛것과 새것의 조화였다. 누나, 내가 들어가자 그가 외쳤다. 다 잘 돼가? 유나는 준비됐어? 장인어른, 장모님은 오셨고?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게 완벽해. 나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안심시켰다. 유나는 정말 아름답고 사돈 어른들은 리셉션 공간에서 우리 부모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계셔. 그리고 하객들도 지금 다 착석하고 있어.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아. 어릴 때 우리 집 근처 길거리에서 마지막 호떡 하나 가지고 싸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나는 그 기억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제 다 커서 이렇게 멋진 여자랑 결혼하는구나.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근데 엄마 아빠가 아직 안 보이시네. 오시는 거 맞지? 준호 형네 식구들하고 있으면 좀 어색해 하시는 건 알지만 설마 안 오시진 않겠지. 그 질문에 나는 허를 찔렸다. 그를 집안 정치로부터 보호하려는 결심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부모님의 부재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하지 못했다. 순간 그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다. 그의 결혼식이 시어머니와 나 사이의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기쁨과 기대를 보고는 그럴 수 없었다. 두 분께서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셨어. 신혼여행 다녀오면 전부 설명해줄게. 약속해. 그의 얼굴에 혼란과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안 오신다고? 아예? 근데 왜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하셨어?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싫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결혼하는 날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대. 제발 이해해줘, 민준아. 두 분은 너를 정말 사랑하셔. 그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같은 날 빠지실 정도면 정말 심각한 일인가 보네. 그래. 나는 속임수의 무게를 느끼며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결국엔 두 분께 좋은 일이기도 해. 이 점은 날 믿어줘.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는 믿어. 항상 날 보살펴줬잖아. 그는 어깨를 폈다. 결혼식에 집중하자. 유나가 몇 년 동안 꿈꿔온 날이잖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위기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피했다. 나는 그를 꽉 껴안으며 언젠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예식 자체는 아름다웠다. 유나는 현대적인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지만 그 드레스에는 장수와 번영의 상징을 묘사한 섬세한 자수가 드레스 자락을 따라 새겨져 있는 등 전통적인 한국 디자인의 요소가 미묘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민준의 얼굴은
누나로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순수한 사랑과 확신, 전통적인 서약이 현대적인 약속과 함께 교환되었다. 신랑 신부는 어른들께 절을 하고 조상께 예를 표하며 서양식과 한국식 관습으로 그들의 결합을 맹세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든든한 누나이자 순종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했다. 피로연 동안 시어머니는 주빈석에서 여왕처럼 좌중을 압도하며 아름다운 예식에 대한 축하와 칭찬을 받았다. 나는 그녀의 눈이 이따금씩 방안을 훑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부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가족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그들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가 내 반응을 살피며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 부모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유나의 이모가 디저트 테이블에서 잠시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런데 오늘 뵙지를 못했네. 여기 계시니? 두 분만의 방식으로 축하하고 계세요. 나는 근처에 있는 시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오늘이 민준이랑 윤에게 아무런 복잡한 일 없이 완벽한 날이 되길 바라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그녀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했고 내가 직접적으로 폭로하지 않으면서 그녀의 최후 통첩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주 잠깐 그녀의 얼굴에 불확실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계산을 잘못한 것일까? 내가 그녀의 권력한 발음 행사를 내게 유리하게 바꿀 방법을 찾은 것일까? 하지만 그 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었겠는가? 내 가족은 그녀가 명령한 대로 없었다. 결혼식은 그녀의 비전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의 가족은 눈에 띄게 부각되고 내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이겼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지고 하객들이 떠나기 시작할 무렵 나는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다. 엄마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손에는 작은 우산이 꽂힌 칵테일을 들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안전하게 착륙해서 이미 예상치 못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자 마음이 평온해졌다. 내일이면 결혼식은 끝난다. 민준과 유나는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떠날 것이다. 하객들은 각자의 집과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곧, 아주 곧, 내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펼쳐질 것이다. 시어머니의 명백한 승리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놓을 폭로가.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후 서울은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다. 직장인들은 지하철역을 바삐 오갔고 노점상들은 행인들을 향해 소리쳤으며 노부부들은 동네 공원을 팔짱 끼고 산책했다. 대부분의 시민에게는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하지만 특정 사교계에서는 민준과 유나의 성대한 결혼식의 여파가 계속해서 화제거리였다. 압구정의 한 트렌디한 카페에서 시누이 은희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했다. 알림이 연달아 떴다. 대부분 한국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에서 온 것이었다. 엄마가 우리 가족 단체 채팅방에 수십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하나같이 놀라울 정도로 멋졌다. 하와이의 무성한 산 중턱, 폭포 아래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 푸른 바다 위에서 패러세일링을 즐기는 아버지의 평소 진지한 얼굴은 짜릿함으로 환하게 변해 있었다. 꽃목걸이를 걸고 훌라춤을 배우는 어머니의 미소에서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전통 루아우 쇼에서 포이를 맛보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모와 이모부. 맑은 석회에서 바다거북과 함께 수영하는 사촌들. 뭘 보고 그렇게 웃어? 은희가 호기심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어머니와 달리 은희는 항상 내게 친절했고 없던 언니처럼 대해 주었다. 나는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우리 부모님 하와이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셔. 은희의 눈이 커졌다. 하와이? 민준이 오빠 결혼식 때?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녀는 분명 불편한 듯 말을 흐렸다. 뭐 때문에? 나는 순진하게 물었다. 그녀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호텔 수용 인원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시는 걸 엿들었어. 그래서 일부 하객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렇게 들었어. 너무 갑작스러웠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그래서 결혼식에 오는 대신 하와이에 가셨다고? 은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녀가 아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의무와 이 정보를 조화시키려 애쓰는 듯했다.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 두 분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어. 나는 설명했다. 평생 정말 열심히 일하셨거든. 아버지는 제대로 된 휴가 한번 못 가보셨고 실망을 기회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했지. 은희는 내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잘 알았기에 내 말의 행간을 읽을 수 있었다. 정말 생각이 깊구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사진 더 볼래? 내 사촌 민호가 사진을 꽤 잘 찍거든. 그날 저녁 무렵 사진은 우리 가족 채팅방을 넘어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갔다. 사촌이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고 가족들을 태그하며 해시태그 깜짝 휴가 최고의 선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다. 평소 SNS를 잘 안 하시던 엄마는 특히 아름다운 석양 사진을 공유하며 이렇게 썼다.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길로 접어들어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기도 한다. 이 놀라운 선물을 준 우리 딸에게 감사하며. 결혼식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내 여러 채팅 그룹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부모님, 정말 멋진 시간 보내시는 것 같아. 정말 멋진 깜짝 여행이네. 결혼식 대신 하와이라니. 이건 완전 업그레이드인데. 부모님 인생 제대로 즐기시네. 결혼식 때 가족들이 거기 계셨던 거야? 못 오실 만했네. 정말 대단한 기회였겠다. 나는 모든 메시지에 감사와 기쁨으로 답했다. 여행의 진짜 이유나 시어머니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쓰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족 행사가 끝난 후 을에 그렇듯 시댁을 찾았다. 준호는 일 때문에 바빴지만 며느리로서 내 참석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인사동의 값비싼 가게에서 산 전통 떡을 가져갔다. 시아버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예의 바른 선물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시아버님은 사업 파트너들과 골프를 치러 가셨고 집에는 시어머니만 계셨다. 그녀는 따뜻하고 가족적인 공간이 아닌 격식을 차리는 응접실에서 나를 맞았다. 이것이 편안한 가족 만남이 아닐 것이라는 미묘한 신호였다. 결혼식은 성공적이었어. 우리가 격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우아했는지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네, 민준이랑 유나가 아주 행복해했어요. 나도 동의했다. 예식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내 대답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하객, 음식, 음악에 대해 예의 바른 잡담을 이어갔다. 그러다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가 무심코 내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내 부모님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구나. 그녀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내가 다른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지. 그렇게 중요한 날을 놓쳐서 너무 실망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두 분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고 나는 그녀의 평정심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또 다른 알림음이 울렸고 또 울렸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사진이 이제 그녀의 사교 계획까지 도달한 것이다.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제 하와이에 있는 내 가족의 사진을 보고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 그들은
필연적으로 내 부모님이 왜 아들의 결혼식보다 휴가를 선택했는지 궁금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내 부모님은 하와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절제되어 있었다. 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러고 계세요. 참, 흥미로운 시기에 휴가를 갔구나.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때로는 기회가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하죠.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호텔에 수용 인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희 가족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 대신 특별한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아졌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내 부모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보다 휴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면 저희 가족이 참석할 수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부드럽게 제안했다. 그분들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상황 말이에요. 그 암시는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내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가족을 멀리 보냈다고 말한다면 그녀는 그들의 부재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교계에서 내 부모님이 휴가를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구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다. 그들을 위해 이런 걸 준비해 주다니 참 너그럽기도 하구나. 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머님?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 대화는 그 후 곧 끝났다. 우리 둘 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정하지 않은 채. 하지만 내가 그녀의 집을 나설 때 나는 우리 사이의 권력 이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 가족의 부재가 내게 굴욕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했다. 대신 그것은 그녀에게 잠재적인 망신거리가 되었다. 그 주 내내 수군거림은 커져만 갔다. 시어머니의 친구 중 한 명이 주최한 자선 오찬에서 나는 대화를 엿들었다. 박 교수님, 댁 식구들 하와이 사진 봤어? 아들 결혼식 때 말이야. 초대받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식장이 너무 작아서 그랬다나 뭐라나. 그랜드 하얏트가 작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뭐? 김씨 집안이 어떤지 알잖아. 체면을 엄청 따지는 집안이잖아. 참 안 됐네. 박 교수님은 대학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신데. 이런 수군거림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다. 가족 모임에서 마주칠 때 굳어지는 그녀의 미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지나치게 친절해지는 그녀의 태도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세심하게 계획한 권력한 행사는 화려하게 역효과를 낸 것이다. 가장 통쾌한 순간은 결혼 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나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왔을 때였다. 유나의 가족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의 사교계 위계 질서에 덜 얽매여 있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덜 어려워했다. 사돈 어른들 하와이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 같더군요.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다. 결혼식 때 뵙지 못해 아쉬웠지만요. 사부인께서 하객 명단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시던데.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대화 도중 얼어붙는 것을 보았다. 곁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갑자기 우리에게 쏠려 있었다. 네. 나는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었죠. 참 안타깝네요. 유나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진작 알았더라면 저희 쪽에서 조정을 좀 했을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신랑 누님의 부모님인데 당연히 오셨어야죠.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신혼부부의 신혼여행 계획으로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계략을 드러내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제기된 것이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녀는 나를 잠시 옆으로 불렀다.
내 팔을 잡은 손길은 단호했지만 소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내 뜻은 잘 알았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가족의 화목을 지키도록 하자. 나는 다시 한번 완벽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미소를 지었다. 제가 언제나 원했던 건 그것뿐인걸요, 어머님. 가족의 화목이요. 그날 밤 준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나의 복수는 시끄럽거나 대립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반항하거나 가족 간의 공개적인 불화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 자신의 무기인 체면,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론의 심판을 그녀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내 가족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그들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대신 나는 그들을 주목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부재가 그들의 존재보다 더 눈에 띄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한국 문화가 내게 요구하는 존경과 순종의 가면을 유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해냈다. 휴대폰이 새로운 메시지로 진동했다. 부모님에게서 온 또 다른 사진이었다. 그들은 석양을 감상하는 크루즈선의 갑판에 서 있었고 황금빛 하와이의 햇살이 그들을 몇 년은 더 젊어 보이게 했다. 낙원에서의 마지막 밤, 엄마가 썼다. 내일 들려줄 이야기 가득 안고 집으로 갈게. 나는 그 사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새로운 활력과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돌아올 것이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퍼지는 수군거림과 질문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녀가 시작한 권력 게임에서 나는 결코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냈다. 서울의 가을이 찾아와 도시를 둘러싼 산들을 눈부신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였다. 민준의 결혼식이 끝난 지 거의 2달이 지났고 삶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신혼부부는 프랑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행복의 겨운 모습으로 송파구에 마련한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일상으로 돌아오셨지만 이제 그분들의 아파트 거실에는 하와이에서 찍은 새로운 액자 사진들이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였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여전히 기대되는 모든 전통을 지켰다. 나는 정기적으로 시댁을 방문했고 가족 모임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으며 며느리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들 아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첫 번째 신호는 추석 때 나타났다. 추석은 한국 가족들이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가을 명절이다. 전통적으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비판적인 시선 아래 며칠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 그것은 종종 스트레스와 감시의 시간이며 모든 과일 조각은 완벽한 모양이어야 하고 모든 음식은 맛과 모양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나는 평소처럼 지치는 하루, 즉 불가능한 기준을 맞추려 애쓰며 요리하고 상을 차리는 하루를 각오하고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말로 나를 맞이하셨다. 올해는 주방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불렀다. 그녀는 이미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2명의 중년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준호, 할머니 말동무나 해드려라. 너를 찾으시더라. 나는 놀라 눈을 깜빡였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좋으시다면요. 가족 어른들이 모여있는 거실로 향하면서 나는 그녀의 눈에서 불확실한 기색을 포착했다. 이것은 우리 둘 모두에게 새로운 영역이었다. 그녀 쪽의 작은 양보, 아마도 가족 내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인정이었다. 그날 하루 동안 나는 다른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렸다. 친척들이 음식 셔틀을 칭찬하자 그녀는 내가 과일 몇 접시를 차린 것 외에는 거의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공을 언급했다. 대화가 민준의 결혼식으로 흘러가자 그녀는 내 가족의 부재에 대한 질문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다. 가장 의미심장했던 것은 그녀의 여동생이 내가 차를 따르는 기술에 대해 약간 비판적인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개입한 것이었다. 수민이는 자기만의 우아한 방식이 있단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주 현대적이지. 이것들은 작은 제스처였고 한국 가족 관계의 복잡한 권력 역학을 수년간 헤쳐온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들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한때 나를 단지 아들의 연장선상이자 빚어지고 통제되어야 할 아랫사람으로 보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조심스러움, 어쩌면 존경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가족 모임을 넘어서까지 확장되었다. 남편과 내가 정기적인 일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내 외모를 비판하거나 내 살림 솜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제안은 명령이 아닌 그야말로 제안이 되었다. 한 번은 내가 고려 중인 업무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나는 최근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팅을 시작했다. 그녀는 내 경력에 대한 야망을 가족의 의무에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대신 실제로 그것에 대해 질문을 했다. 내 국제 마케팅 경력이 귀중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나를 완전히 놀라게 하며 말했다. 내 친구 딸이 새로 시작한 화장품 회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데 너희 둘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준호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요즘 어머니가 너한테 대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그가 말했다. 더 조심스러워지셨다고 할까? 나는 시원한 가을 공기를 즐기며 그의 팔에 팔짱을 꼈다.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 나는 간단히 말했다. 관계도 발전하는 거고.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혹시 너희 부모님이 민준이 결혼식에 안 오신 거랑 그 하와이 여행이랑 관련 있는 거야?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제대로 설명해 준 적 없잖아. 나는 남편이 어머니의 최후 통첩과 나의 대응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어서 이 대화를 피해왔다. 준호는 대부분의 한국 아들들처럼 부모님을 깊이 존경했지만 어머니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항상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런 직접적인 갈등에서 편을 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를 불가능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었다. 어머님과 내가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두자.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의 경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 그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 같았지만 이 말에 수긍하는 듯했다. 한국의 많은 가족들처럼 우리도 어려운 진실을 대립보다는 신중한 생략을 통해 헤쳐나가는 기술을 배웠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친정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결혼식 사건 이전에는 나는 종종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고 한국의 전통이 후자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했다. 내가 친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원했던 것보다 부모님을 덜 자주 뵈었다. 이제 나는 변명 없이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우리 집과 부모님 댁 중간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시어머니 앞에서 대화를 숨기지 않고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죄책감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연결고리를 되찾는 것은 해방감을 주었다. 10월 말의 어느 맑은 토요일, 부모님은 준호와 나를 북한산 등산에 초대하셨다. 북한산은 서울 북쪽에 있는 산으로 멋진 가을 풍경을 자랑한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셨다. 민준이 결혼식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구나. 우리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잠시 멈췄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네가 우리를 위해 이런 멋진 여행을 마련해 주었지만 우리는 아들의 결혼식 날을 놓쳤다. 왜 그랬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수민이에게도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시어머니에게서 익숙해진 판단과 조종이 없는 열리고 사랑스러운 얼굴. 그들은 진실을, 적어도 그 일부를 알 자격이 있었다. 하객 명단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나는 인정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식이 신랑 측, 즉 시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저희 쪽에서 너무 많은 하객이 오면 균형이 깨진다고 느끼셨어요. 아버지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평생 대학에서 충분한 정치 싸움을 겪으셨기에 권력 다툼이 무엇인지 들으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두등 손님으로 참석하게 하느니 우리를 휴가 보낸 거로구나. 그가 결론지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나는 설명했다. 평생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결혼식에서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두 분은 더 나은 대우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우리 딸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무기 없이 싸우는 법을 배웠구나. 할머니께서 물은 힘이 아니라 끈기로 돌을 이긴다고 하셨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는 너만의 길을 찾았어. 그날 저녁 늦게 준호와 내가 아파트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등산에 대해 물었다. 산에서 아버님이랑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없어? 나는 김치찌개에 넣을 채소를 썰며 얼마나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사실 결혼식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왜 안 오셨는지에 대해서요. 준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칼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정확히 왜 안 오셨던 건데? 나한테 제대로 대답해 준 적 없잖아. 진실의 순간이 왔다. 우리의 결혼은 불편할 때조차도 항상 정직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결혼식에 우리 가족을 위한 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지 말라고 지시하셨지. 준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불신,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다. 뭐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니께 맞서서 우리 가족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해? 그랬다면 당신과 부모님 사이에 결코 아물지 않을 균열이 생겼을 거야. 한국 가정에서 아들들이 어머니와의 그런 대립에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괴로워했지만 내 말의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신 하와이에 보내드렸다고? 그게 당신의 해결책이었어? 효과가 있었잖아, 안 그래?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우리 부모님은 멋진 경험을 하셨고, 어머님은 그 순간 원하던 것을 얻으셨고, 결국에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으셨지. 이제 우리 관계는 더 균형이 잡혔어. 모두 체면을 지켰고, 준호는 새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전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한 면을 본 것처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 알아? 조용하지만 만만치 않아.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최고에게서 배웠지. 당신 어머니는 전략의 대가시잖아. 나는 단지 내 방식대로 게임을 하는 법을 찾았을 뿐이야. 그날 밤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준호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안다는 걸 아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따져본 적 있어? 아니, 나는 우리가 이룬 섬세한 균형에 대해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한국 문화에서는 어떤 것들은 말하지 않고 남겨둘 때 더 강력해. 어머님은 내가 당신이 우리 가족을 배제하려던 시도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는 걸 아셔. 사람들이 왜 우리 가족이 결혼식 때 하와이에 있었는지 수군거렸다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결코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도 아시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가 물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달라진 행동, 그녀가 이제 나에게 보여주는 작은 양보와 조심스러운 존중을 생각했다. 충분하고도 남아.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대립보다 더 크게 말하거든.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나를 가로수길의 한 고급 카페로 초대해 단둘이 차를 마시자고 하셨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는 민중과 유나의 새 아파트, 다가오는 가족 생일,
우리가 둘 다 즐겨보는 드라마 시리즈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녀는 망설이다가 핸드백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건 우리 할머니 것이었단다. 그녀는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그것을 놓아두며 말했다. 가보야. 상자를 열자 섬세한 비취 반지가 나왔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물건이었다. 전통적으로 집안의 전통을 이어갈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란다. 그녀는 애써 무심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제 네가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단지 준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지위를 가진 여성으로서 가족 내에 나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과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말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카페를 함께 걸어 나오면서 나는 우리 둘 다 우리의 조용한 싸움에서 귀중한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너무 가혹하게 행사된 권력은 그 자체로 반발을 낳는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가장 효과적인 저항은 때때로 대립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 즉 장애물을 기회로, 모욕을 이점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할머니는 종종 오래된 한국 속담을 말씀해 주셨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나는 한국 가족 생활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기대 속에서 나의 구멍을 찾았다. 전통을 깨뜨림으로써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나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구조 안에서 힘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분주한 거리에서 헤어질 때 빛의 반지가 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그것은 보석 이상이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새로운 이해의 상징이었다. 시어머니와 나는 결코 가깝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이루었다. 상호 존중, 신중하게 유지되는 경계, 그리고 어떤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고 어떤 싸움이 단 한마디, 거친 말 없이도 이길 수 있는지 아는 지혜를.